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성능력 검정시험 중급 40강이네요. 와우! 네, 완강이 정말 코앞에, 우리 눈앞에 딱 있습니다. 다음 강까지만 잘 하시면 여러분 구석기부터 시작된 우리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완주하시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전두환 정부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기의 정치와 경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매우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잘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지만 이번 강의도 재밌게 열심히 봐주세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예, 네. 전두환 정부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까지가 아니고요. 대체로 우리 한국사 한능검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그 범위는 어디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김대중 정부까지거든요. 네. 그 이후는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출범을 했는가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어요? 전두환의 등장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등장도 총 들고 등장했어요. 네, 바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을 하면서 권력을 확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1979년 10월 26일. 자, 우리는 이것을 무슨 사태라고 하냐면 11.6 사태라고 하죠. 이 11.6 사태. 자, 누가 죽었습니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서 죽은 사망한 사건이 바로 11.6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큰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군인들이 그 틈을 노리고 군사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회가 안정적일 때 군사정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울 때 그 틈을 노리고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전두환과 노태우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권력을 확 장악해요.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권력을 딱 장악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 정변을 국민이 시켜서 한 건가요?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서 전두환과 노태우가 한 건가요? 아니죠. 자기들이 그냥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국민의 뜻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권력을 확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너 언제 군사정변 하라고 시켰니? 누가 시켰는데 니들 맘대로 이렇게 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불법적으로 장악한 이런 국가 권력을 다시 내놓고 퇴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퇴진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퇴진운동은 점차 다음 해인 3월 5일로 가면은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단계가 되는데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두환, 노태우 퇴진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서울의 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12.12 군부를 우리는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요. 신군부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통 군부 그러면 군부의 오차개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군부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러니까 박정희 군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두 번째 군부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12.12 사태를 일으킨 군부는 새신자를 써가지고 신군부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서울의 봄,
대해서 이 신군부는 어떻게 맞섰느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총칼로 이것을 진압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과 이 신군부에 막으려는 힘이 바로 우리 국내 어디선가에서 딱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충돌이 바로 광주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은 1980년 5월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상계엄령 이제 그만해라. 박정희 죽으면서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됐거든요. 이제 비상계엄령 그만하라, 중지하라 라고 했더니 이들은 더더욱 이거를 정반대로 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적인 반발이 일어나는데 특히 광주 지역이 거셌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신군부가 이렇게 하니까 광주 지역에서 바로 이 신군부가 바로 총과 칼을 앞세워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바로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의 광주의 시민들도 바로 거기에 맞서서 시민군을 결성을 해서 거기에 맞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군대,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명까지 가지면서 아주 강경 진압을 하잖아요. 대군이 여기를 에워싼 다음에 강경 진압을 하면서 결국 광주 민주화운동은 결국 시민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상자를 내면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주민주화운동을 피로 살인으로 진압한 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뭐를 만드냐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를 창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신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직후에 바로 창설이 되면서 이 신군부가 자신들이 불법으로 장악한 이 국가 권력을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에 착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고 있는 중에 일단 전두환은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당시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쫓아낸 다음에 자기가 취임해버려요. 최규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마니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바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정희는 죽었지만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최규하는 어느 제도로 바로 대통령이 됐냐면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을 뽑는 단체가 이름이 뭐죠? 통주국, 통일주체국민회의잖아요. 그래서 최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바로 당선이 되었었는데 그 직후에 12.12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최규하는 실질적으로 통치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죠. 사실 고작 6일에 불과합니다. 최규하가 취임한 건 1979년 12월 6일이고요. 12.12 사태가 일어난 거는 1979년 12월 12일이거든요. 그래서 6일 만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바로 12.12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은 제대로 어떤 능동적인 그런 정치 운영을 못하고 계속 허수아비로 있다가 바로 이제 쫓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바로 최규하를 쫓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요. 제11대 대통령으로. 여전히 헌법은 바뀌지 않은 상태죠. 헌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작업 중에 헌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취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헌법은 유신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이 취임한 것도 유신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추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통주국에 의해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드디어 개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뀐 헌법에 의해서 한 번 더 전두환은 대통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자 개헌은 간접선거는 그대로 놔둡니다.
이게 좋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독재하기에 참 좋으니까. 그런데 유신헌법은 6년 임기고요. 그리고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네, 계속 네,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이 8차 개헌 국보위가 주도했기 때문에 이 8차 개헌은 국보위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임기는 7년으로 하고 딱 한 번만 단임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뀐 헌법에 의해서 1981년 3월 3일에 바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 했어요.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으로 했는데 11대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에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뽑힌 것이고 12대 대통령으로 뽑혔을 때에는 8차 개헌 국보위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뽑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전두환은 취임한 게 81년 3월입니다. 그리고 7년 단임이니까 다음 대통령은 언제 취임할까요? 7년 후에 취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1에서 7 더해 보세요. 88년이죠. 그러니까 88년 봄에 취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렵에.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게 되었냐면요. 88년 달에 하면 안 돼. 88년 이 봄에 하면 안 되잖아요. 87년 겨울에 87년 12월 달에 네,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87년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로 이러한 독재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네, 전두환 정부 내내 있었던 겁니다. 내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네, 8차 개정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이 취임했고 자, 내내 네, 이 악법을 이러한 독재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전두환 네, 제5공화국 요게 바로 제5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전두환 취임한 게 제5공화국 제5공화국 때 내내 있었는데 그게 두드러진 게 85년 총선 이후라는 겁니다. 85년 총선이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죠.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주 네, 많이 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야당의 입김이 네, 힘이 세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대통령을 이제 통주국 이런 데에서 뽑지 말고 다시 볼까요, 여러분? 자, 유신헌법은 간접선거죠. 통주국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이 8차 개정헌법, 즉 국보위 헌법도 간접선거입니다. 그런데 네,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간접단체가 대통령을 뽑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단체 이름이 바뀌어요. 대통령 선거인단.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통주국,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신헌법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고 그리고 국보위헌법 제8차 개정헌법 때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바로 네, 간접선거의 단체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인단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반영한다? 전두환의 뜻을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전두환 부하들이에요. 네, 전두환 부하들이 바로 네, 체육관에 이렇게 한날 한시에 모여가지고 네, 거의 100% 100% 그러면 민주적이지 못하니까 이 퍼센테이지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네,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한날 한시에 뚝딱 그냥 뽑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전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네, 전혀 국민의 뜻과는 반대되는 네,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대통령 선거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전두환은 그 세계의 여론들로부터 그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자기 부하들 모아놓고 그 부하들의 전폭적인 추대를 받아서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체육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별명으로 조롱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발 좀 체육관 대통령 좀 그만하자. 국민 스스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제 시작을 하자. 대통령 직선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국민들은 네,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요구를 5공화국 전두환 정부한테 한 겁니다.
민주당 그 야당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와 같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는 누가 누구에게? 요구는 국민이 누구한테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에게 계속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87년 1월에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씨가 바로 이 전두환 정부의 이 고문 경찰들한테 고문받다가 사망을 하는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을 당시 고문하던 그 경찰관들이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다가 들통대에서 고문치사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국민들의 전두환 정부에 대한 이 불만과 그리고 분노가 거의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두환 정부 별명이 살인정부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정부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하게 더더욱 강하게 바로 국민들은 바로 전두환 정부한테 직선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 전두환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요. 일종의 일종의 그 배짱을 부리게 되는데요. 시대착오적인 상황 착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바로 개헌을 하지 않겠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개헌을 하지 않고 계속 헌법을 지켜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4.13 호원 조치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4.13 호원 조치가 발표가 되자 국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987년 6월 달에 온 국민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과 같은 그리고 또 3.1운동과 같은 범국민적인 그런 어떤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1987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영화 덕분에 연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1987년 이거를 뭐라고 하죠?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여러와 같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서 3.1운동 또 4.19 혁명과 같은 그런 민주적인 운동을 전개하자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두환 정부는 항복을 하게 되겠죠. 그 항복이 바로 뭐냐? 바로 6.29 선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깨갱했다라는 거예요. 헌법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원 조치를 개헌하겠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바꾼 게 바로 6월 29일 6.29 선언이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국민의 요구에 굴복한 일종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헌법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게 되고 이게 9차 개헌이고요. 이 9차 개헌이 바로 현재 현행 헌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행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87년 10월 달에 바뀐 헌법이다라는 거예요. 9차 개헌. 자, 내용은 뭐냐? 직접 선거. 바로 이거죠.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임기는 5년. 그리고 단임.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이렇게 뽑잖아요.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죠. 국민이 직접 뽑고 그리고 대통령 5년 임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시죠? 그리고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바뀐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했는데 정말 뜻밖에도 신군부의 인물이 바로 당선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노태우가 신군부의 한 사람인 노태우가 당선되고 말았어요. 당시 야당 그 대통령 후보는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과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김영삼이 있었는데요. 두 분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서 야당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틀림없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그런데 이때에는 그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야당 후보 단일화되는데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표가 호남 쪽은 김대중을 찍고 그리고 영남 쪽은 김영삼을 찍는 바람에 표가 갈렸어요. 하나가 되어야 후보가 한 명이 되어야만 그게 합쳐지면서 노태우를 이길 수 있었는데 표가 이렇게 갈리면서 노태우를 뽑은 사람이 가장 득표율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노태우 정부가 네,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태우 정부 시작하기 전에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네, 경제를 보시면 1970년대 말에 중화공업 과잉 투자가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에 직격탄을 맞았다? 네, 석유 파동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 없었으면은 어쩌면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너무 크게 네, 판을 벌린 상태에서 그것이 네, 이런 악재가 이제 다가오니까 결국 우리는 결국 이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아주 큰 경제 위기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 노태우 전두환 이 신군부는 바로 그 이후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하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바로 직후에 만들었다 그랬죠. 바로 이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을 무지하게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경제의 이 문제 역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국보위가. 그래서 어떤 그 노력을 하게 되냐면 이들이 중화공업 구조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실한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 가운데에서 부실한 중화공업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화공업 과잉 투자는 박정희 정부가 부실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계속 면세 혜택 주고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계속 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기업들을 이때 전부 정리해버려요. 이 기업들을 전부 다 없애고 이 중화공업도 분야별로 어떤 한 기업에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 기업을 집중 육성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경제는 회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낮은 겁니다. 세 가지가 낮은 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삼저호황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세 가지가 낮은 건데 일단 저유가. 이 당시에요. 8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1986년부터 대체로 시작이 되는데 기름값이 굉장히 이 당시에 낮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기름을, 그러니까 즉 석유를 수입하던 우리 수입국인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석유의 가격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좋은 호재였겠죠. 네. 자, 그리고 저달러. 달러 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그래서 당시 우리는 세계로부터 달러 빚을 굉장히 많이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환율이 낮아지니까 채무, 빚이 저절로 낮아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금리.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갚으면서 바로 기업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 이자가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 굉장히 편했겠죠. 그래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경제의 호재로 인해서 바로 전두환 정부는 제5공화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아주 크게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경제가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태우 정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1988년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제13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88년 2월 말에 2월 25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88년 그 이후에 바로 그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요. 이때에는 우리 국민들이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당인 노태우가 있는 이 신군부의 여당인 바로 민정당, 당시 여당이 민정당이었는데요. 민정당은 매우 위축이 되고 야당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 야당이 국회 내에서 더 크고 여당인 민정당은 더욱더 약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소야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소야대 국회의 상황을 바로 이거를 반전을 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이 민정당은 바로 3당 합당 운동을 이제 그 야당 통합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당 합당인데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당은 민정당,
노태우가 있는 집권 여당이죠. 여기 여당이고 당시 야당들이 쭉 있었는데요. 제1야당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던 제1야당은 평화민주당이었습니다. 평화민주당. 당시 당수는 김대중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2야당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이었어요. 김영삼. 자, 그리고 제3야당은 신민주공화당.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3공화국, 4공화국 때 통치할 때에는 민주공화당이었죠. 그때 실세였던 김종필 씨가 박정희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신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이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인 민정당이 이 1, 2, 3 야당이 합치면 여당인 민정당을 앞섰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적고 이 야당이 큰 여소야대 국회였는데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민정당이 합당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합당해서 거대한 여당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안에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거부합니다.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리고 제2야당인 통일민주당과 그리고 제3야당인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두 개의 야당은 민정당의 합당 제의에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 민정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세 개의 정당이 연합을 해서 거대 여당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민주자유당, 보통 우리 줄여서 민자당이라고 합니다. 민주자유당이라고 하는 자유당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야당이 두 개나 됐지만은 이 여당인 민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흡수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에 민주자유당은 거대 여당입니다. 거대 여당. 그래서 여소야대의 문제를 이들은 바로 이 노태우 정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타결을 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민주자유당의 이 대표가 된 김영삼 대표가 바로 노태우 이후에 5년이 지금의 대통령 임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자유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바로 김영삼 씨가 바로 선출이 되어가지고 바로 민주자유당 즉 여당의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당선이 돼서 노태우 정부 다음의 정부는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내 야당 지도자였던 이 김영삼 씨가 이 당시에는 여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여야 정권 교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김영삼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된 여당의 대통령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당의 정권은 계속 이어지고 여야 정권 교체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를 계속 보시면 이 당시에 노태우 정부는 그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대체로 북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소련이 북쪽 시베리아 그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북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방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굉장히 이때 긴밀한 교류를 하면서 소련하고도 수교하고 또 중국하고도 수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도 이때는 정말 아주 많은 밀접한 교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서울 올림픽 개최도 노태우 정부 때 있었고요. 북한하고도 정말 사이가 좋아가지고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하는 이런 어떤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죠. 다음 김영삼 정부 보시면은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이 투표해서 뽑지 않고요.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그 지역의 주민이 뽑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네, 가장 그 높은 바로 지방장관이죠. 경기도지사, 뭐 강원도지사, 뭐 경상남도지사 같은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이제부터는 바로 이때부터 바로 그 도의 도지사는 도의 도민들이 뽑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네, 이런 어떤 네, 명칭 하에 12.12 사태를 일으킨 불법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이런 어떤 신군부 세력들을 바로 네, 재판의 회부해서 이들을 네, 실형 선고를 네, 내린 바로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융실명제. 당시 우리 그 은행은 당시 네, 통장의 예금주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가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예금주들 가운데에서 그 가명을 써가지고 가장 많은 예금주가 누구였냐면 홍길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은행에서 홍길동님 그러면 네 전데요 하면서 이렇게 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명이죠. 네, 홍길동이라는 가명을 쓴 사람이 바로 네, 또 이제 은행 업무를 하러 이제 네, 그 앞으로 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뭐 정치인이나 또 어떤 고위 공직자가 바로 가명을 통해서 뇌물을 받고 검은 돈, 떳떳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검은 돈이 금품 수수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실명, 네, 실제 이름이란 뜻이 금융 실명제, 네, 실제 이름으로 모든 국내 모든 은행에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네, 예금주들은 네, 모두 네, 자기의 본명을 쓰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고요. 예금주가 자기의 본명으로 그 예금 통장을 쓰고 있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가지고 이 예금주의 이 이름이 나의 본명이다 라고 한 거를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당시로서는 뭐 그전까지는 그 본명이 그러니까 개인의 본명이 아니더라도 뭐 단체 이름도 가능했습니다. 뭐 무슨 동 조기 축구회 뭐 예금주 이름이 그래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네, 사람의 이름, 사람 개인의 실제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검은 돈, 그러니까 비리, 뭐 어떤 뇌물 이런 어떤 네, 검은 돈이 오가는 것을 네, 최대한 막으려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96년에 OECD 가입했어요. OECD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클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가입했습니다. 선진국 모임에 이제 가입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멋진 발표를 했는데 정말 그게 무색하게 다음 해에 네, 엄청난 경제 위기가 놓이게 되면서 네, 우리는 그 IMF 국제통화기금에게 네, 정말 긴급 금융지원,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한테 급히 네, 돈을 빌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IMF로부터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간섭을 받는 그런 어떤 네, 일종의 경제적 어떤 식민지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외환위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IMF 외환위기 속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김영삼의 뒤를 이어서 다음 대통령으로서 바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냐면 바로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정부는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을 해요. 금융기관 대기업 구조조정하고 여러분 구조조정은 아까 그 신군부의 구조조정이 있었죠.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IMF 때에도 네, 외환위기 때에도 구조조정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 내부에서 그 비효율적인 그런 어떤 네,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 바로 기업들한테 자율권을 보더도 주게 되니까 저희들 구조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많은 그 회사의
직원들을 그냥 마음대로 막 자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해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다음엔 1998년에 바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이 되어가지고요.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하고 사용자, 이 기업을 말해요. 네, 기업, 네, 그리고 정부, 네, 노동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3자 회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단체가 출범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위기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전개를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대북 정책을 보시면 북한에 햇볕을 비춘다라고 해서 햇볕 정책, 그런 어떤 완화 정책, 북한을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드디어 빛을 발해서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바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김대중 대통령까지 해서 현대의 정치사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봤네요. 네. 여기에서도 정말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정리하셔가지고 꼭 빨리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끝!